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 복명동 주공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의 어릴 적 경험을 풀어볼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야. 잠깐 내가 살던 곳을 설명하자면 청주의 복명동이란 곳에 있는 주공 아파트였고 큰 길을 기점으로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었어. 내가 살던 집은 1단지 중에서도 끝부분에 있었어. 아파트라기엔 2층으로 된 저층 주택이었지만 2층으로 된 주택들이 레고 마을처럼 구획별로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야. 오래된 곳이고 평수가 무척 작아.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사놓은 사람들도 많은 그런 오래된 동네였지. 어느 날인가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옆동의 1층 끝에 있는 집의 앞에 노란 줄이 쳐져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웅성웅성 서 있었고 경찰차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토하고 있던 걸로 기억해. 이 2층짜리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 입구를 들어가야 현관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문이 달린 게 그 자체로 집의 현관이야. 그 문이 반에 반쯤 열려 있었는데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피아노 학원에 가기 싫어서 집에서 뺀질거리다가 학원에 가려고 다시 밖에 나왔는데 사람은 좀 줄었는데 경찰들이 여전히 있더라고. 그때까지도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니까 소문이 다 났더라. 강도살인이었다는 거야. 주인은 혼자 살던 여자인데 강도가 들어서 그 여자를 죽였다나 봐. 그래서 한동안 그 집은 빈집이었고 동네가 뒤숭숭했어. 그러다가 그 집에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됐어. 나보다 1살 많은 언니랑 오빠가 있는 4인 가족이었는데 이사 온 당시 내가 4학년. 동네 언니들은 대부분 5학년이었어. 그 언니도 5학년이었지. 나는 그때 눈높이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높이 수학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때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집집마다 돌지 않고 동네 애들 2~3명 정도를 그 집으로 불러 돌아가면서 그룹으로 지도해줬어. 나는 꽤 자주 그 언니네 집으로 불려갔지.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그 언니도 그 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몰랐으니 그렇다 쳐도 나는 참 무슨 배짱이었나 싶은 게 그 집은 현관을 들어서면 실내 온도가 서늘했어. 여름에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그 집에 들어가면 추워서 팔을 비빌 정도였지. 그 사건은 안방에서 있었다는데 공부는 그 언니 방이었던 작은 방에서 했거든. 근데 안방은 진짜 낮에도 어두컴컴하더라. 그 주택 구조가 안방에 창이 커다랗게 있는데 말야.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1단지의 끝 경계선 라인이라 뒤에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 뒤에는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늘이 지더라고. 그리고 그 언니 방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방문을 등지고 앉는 걸 죽어도 거부했어. 항상 방문이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어.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어도 나는 선생님과 언니 사이를 파고들어 앉곤 했어. 누군가 나 몰래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도 그 언니를 자주 봤어.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동네의 또래 언니들하고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고 활발하게 잘 놀던 언니인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 나는 그 언니가 원래 순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멍한 표정이었어. 말도 느려지고 말수도 적어졌어. 내가 그 언니한테 다른 언니들처럼 좀 활발하게 다니라고 했다가 다른 언니들한테 엄청 깨졌던 기억이 있을 정도야. 아무튼 그 언니가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거야. 5학년이었는데 중학생 단계를 풀고 있었어. 근데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단계가 그렇게 점프했대. 원래 공부를 잘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래. 이사 와서 수학을 그렇게 파고들었대. 선생님이 오죽하면 그 언니는 일주일에 한 권 주는 문제지를 2권을 줬어. 2주치를 1주 만에 진도를 빼. 그렇게 살인사건 난 집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그 집은 동네 사람들이 쉬쉬해도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 뒤로 몇 개월을 더 살다가 같은 동네의 다른 집으로 이사했어. 내가 뒤늦게 커서 생각했을 때 소름 돋았던 건 혼자 살던 그 여자가 은행원이었대. 엄청 조용하고 말도 없이 살아서 동네에서는 존재감도 희미했대. 갑자기 수학에 집중하며 말수가 적어지는 그 언니와 죽은 그 여자가 너무 닮지 않았나. 정말 죽은 여자의 혼령이 그 언니한테 영향을 끼쳤던 걸까?
해가 안 드는 곳도 아닌데 왜 그 집은 그렇게 서늘했을까? 난 왜 그 집에만 가면 문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안심을 했을까? 누군가 몰래 침입해 자신을 죽였기에 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이 나한테도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지금 나는 그 동네를 떠났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금도 그 집이 종종 생각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집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해 동네가 뒤숭숭했습니다. 그 사건 집에 새로 이사온 가족 중 한 살 많은 언니와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항상 서늘하고 안방은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언니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수학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살해된 은행원 여성의 특징과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PC방 괴담. 저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그만 상가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붐과 함께 우후죽순 PC방이 생겨날 무렵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계약 기간이 끝남과 함께 젊은 부부가 PC방을 운영하겠다고 상가 임대를 문의했는데 그 부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고 두 부부는 아주 착실하게 생겼었답니다. 자리를 내준 저희 어머님도 이리저리 바쁘셔서 자리를 내준 이후 자주 찾아가 보시지는 않았고 그리 신경 쓰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젊은 부부는 남편이 어느 회사에서 일했고 부인이 PC방을 운영했는데 부인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폐인이 되다시피 하다가 그만 게임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 PC방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상가를 비워버렸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터라 저희 어머님도 위로하며 보내주셨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사가고 이상하게 4달이 넘도록 상점에 세입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리가 좋아 금방금방 임대를 내놓으면 나갔는데 이번 경우는 통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용하다는 점쟁이는 찾아간 어머니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시커먼 게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 자리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죽은 여자가 있구만. 그년이 회방 놓는 거여. 배고파 죽은 귀신이야. 잘 먹여서 보내면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다. 인연이 어떻게 붙어 있지? 원래 저희 집엔 조상신이 있어 잡귀들을 쫓아냈었답니다. 점쟁이 말을 마치 눈으로 다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끼니도 걸려가며 게임을 하기 마련인데 죽은 부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밤에 어머니는 전에 불 꺼진 PC방으로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 대접 가득히 들고 찾아가니 PC방 안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쓰레기들이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이모와 삼촌과 함께 손전등을 비추며 쓰레기를 치우던 중 이모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전에 죽은 PC방 여주인이 쓰던 방을 가보니 그 점쟁이가 이상하게 여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전등으로 비춰보니 딸이 가지고 놀았듯 싶은 인형이 거꾸로 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왜 그리 서둘러 갔는지 알겠구만. 이 인형에다 죽은 마누라가 붙어 살라고 일부러 두고 간 거요. 안 그러면 이런 인형을 일부러 여기 두고 갈 이유가 없지. 내가 몰래 와서 소금을 대문 앞에 계속 뿌렸는데도 계속 붙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 꿈속의 여자.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병장이 돼서 여유롭게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얼룩무늬 야상의 오렌지색 추리닝을 입고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내무반은 복도 쪽 출입문이 1개,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1개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쪽 내무반 출입문이 마치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활짝 열리더니 약간 작달만한 키에 새까만 긴 머리에 새까만 원피스, 새까만 스타킹을 입은 얼굴이 새하얀 아가씨가 쓱 들어왔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여자들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지만 꿈이 워낙 생생하여서 그때 든 생각은 민간인이 어떻게 내무반에 들어왔지? 당직사관한테 들키면 장난 아니게 깨질 텐데 하는 두려움에 그 아가씨를 내보내려고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하며 제가 물으니 그 아가씨는 김모 상병님 만나러 왔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상병은 저희 소대 사람이 아닌 옆에 소대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가끔 일도 했었던 김모 상병이라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그 아가씨가 무섭고 김모 상병과 만나게 해서는 안 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면회 갔는데 만날 수 없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상병을 찾아 아무도 없는 내무반을 계속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당직사관한테 들키면 이거 박살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그 여자를 잡고 끌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빙빙 도는 여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시익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두통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최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쫄다구들은 이불을 다 개어놓고 있었고 제가 깨질 않아서 억지로 깨웠답니다. 두통은 그 여운과 함께 가시고 있었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도 너무 생생한 꿈이었기에 저는 그 상병을 사무실로 불러내 그 얘기를 하니 무척 놀라며 집에 전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작성을 하는 순간 오른쪽 손목이 가려운 것을 느끼고 손목을 긁었습니다만 안에서 무슨 실 같은 게 간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잡아 당겼습니다만 저는 입을 한참이나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목에서 나온 건 실이 아니라 길이가 60cm는 될 것 같은 여자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모 상병에게 왜 놀랐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서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목을 간지럽힌 그것. 저는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한 방에서 자취를 합니다. 근무가 주야로 나뉘어져 있어 셋이 함께 자는 경우는 주말뿐이죠. 어느 주말인가 혼자서 늦게까지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다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어찌나 잠이 안 오는지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을 때 누가 조그맣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눈도 뜨지 않고 귀찮은 목소리로 왜 그러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무언가가 제 목덜미를 스치다시피 살짝 간질더군요. 일어나서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건지는 잘 안 들렸습니다. 계속 눈을 뜨지 않고 있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늦은 새벽에 자고 있던 둘 중 누가 뭘 해야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목소리도 둘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속으로 엄청나게 무서워져 버린 저는 도둑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럼 나머지 둘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귀신이 아니라면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팔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를 쥐어짜듯이 하며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옆에 둘은 곤히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은 것이 다행이었지만 전 한동안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을 스치듯이 간지럽힌 그것은 사람의 살이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이불은 그렇게 부드러운 재질이 아닌데다 너무나 기분 좋고 생생한 느낌이라 아직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지금도 만약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떴더라면 뭘 봤을까 궁금해지면서도 왠지 소름이 끼칩니다. 5번째 이야기, 버스 괴담. 710번 버스를 타고 영화관에 가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버스는 남대문을 지나 남산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는 남대문쯤에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역시 710번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역시 현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남대문을 지나 남산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뒷좌석에 앉았기에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산발을 한 여자가 제가 탄 버스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앉은 뒷좌석의 창문을 소름 끼치는 웃음과 함께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창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잠을 깨어났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남산터널을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닫혀있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잠들기 전까지 닫혀있던 창문이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꿈.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한 놀라신 모습.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먼 친척 쪽에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시고는 식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꿈속에서 어딘지 모르는 어두운 곳을 헤매고 계셨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찾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니 바로 아버지의 큰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묶여 있으셨고 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보면서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왜 묶여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것을 풀어다오. 그래서 아버지께선 바로 사슬을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때 뒤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사람이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슬을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막는 바람에 사슬을 풀지 못하고 계셨고 갑자기 큰 아버지께서 크게 소리치며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왜 안 풀어주는 거냐? 안 되면 너라도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셨고 일어나시자마자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려고 안방에 가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꿈에서 깨어나셨던 시간과 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얼마 후에 아버지께선 차를 몰고 가시다가 전봇대를 받고 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버지께서는 심장이 굉장히 약화되셨죠. 꿈속에 큰 아버지께서 하신 너라도 데려가야겠다 라는 말씀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신 아버지. 그 후로는 스님 한 분이 계속 매년마다 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언니의 괴담. 저의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언니한테 남친이 생겼습니다. 둘이 알콩달콩하며 잘 지내었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남친이 언니를 불러 한밤중에 유성이 보인다며 근처의 초등학교로 놀러 갔었답니다. 정글짐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성이 가끔 나타나 사라졌답니다. 그래도 뭐 감동적이었다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역시 밤이라서 그런지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친이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온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정글짐에 앉아 남친을 기다리며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네를 보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네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마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가속도가 점점 붙어갔답니다. 한밤중에 초등학교라서 언니네 커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날은 바람도 불지 않는 날이었답니다. 잠시 후 남친이 도착해서 언니는 그간의 이야기를 하고 급하게 정글짐에서 내려왔답니다. 물론 언니의 남친도 그 움직이는 그네를 봤답니다. 소름이 끼친 두 사람은 급하게 학교를 나섰는데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그네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람에 의한 것이라면 서서히 그네의 움직임이 줄어들다가 멈출 텐데 마치 사람이 타다가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8번째 이야기, 녹화. 어느덧 20년 전 일이다. 제대로 취업 활동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일자리를 찾아 혼자서 관동으로 향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구해 어떻게든 생활은 이어갈 수 있게 됐을 무렵 어느 지방 방송국의 로컬 프로그램에 꽂혀버렸다. 매일 그 방송을 녹화해 돌려보고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전도할 정도로 광팬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30분 남짓하는 짧은 방송이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내내 나오는 일일 방송이었다. 결국 처음 그 프로그램에 빠지고 반년가량 지날 무렵이 되자 내 방은 그 프로그램을 녹화한 테이프로 가득 차게 되었다. 녹화와 시청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러 사정으로 녹화만 해놓고서
쌓아뒀던 며칠분 영상을 정리하며 보고 있었다. 다른 작업을 하며 영상을 틀어놓고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문득 위화감이 느껴져 TV로 시선을 돌리니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는 전혀 없던 노이즈가 심각하게 잡혀 있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노이즈라기보다 수신할 수 없는 채널을 잡았을 때의 영상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심하게 왜곡된 영상에는 무언가 찍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소리도 나고는 있었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와, 녹화할 채널 설정을 잘못했었나? 하고 생각하며 나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화면은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었고 평소처럼 로컬 프로그램의 오프닝이 나왔다. 하루치의 녹화를 망친 건 아쉬웠지만 그 이후 분량은 제대로 녹화되어 있었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며칠 후에는 그나마도 잊어버렸다. 혼자 나와 살게 된 이후 첫 설날이었다. 고향에 다녀오려고 집에 연락을 했더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친가에 사는 남동생이 자기 방에 DVD 레코더를 사다 놨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쓰던 비디오 데크도 멀쩡히 있으니 2대를 연결하면 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을 DVD로 더빙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방에 쌓인 대량의 테이프를 박스에 채워넣고 친가에 택배로 보냈다. 읽고 설날 무사히 친가에 도착한 나는 먼저 와 있던 짐을 뜯고 동생 방으로 가서 더빙 작업을 준비했다. 설명서를 정독하고 방법을 확인하니 아무래도 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더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듯했다. 12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더빙하려면 꼬박 2시간이 그대로 걸리는 것이다. 내가 녹화한 테이프를 전부 더빙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렇다고 좁아터진 방에 그걸 계속 쌓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더빙 작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귀성하고 사흘이 흘러 설날도 지났지만 더빙 작업은 그리 빠르게 진행되질 않았다. 내가 어디 다녀올 일도 있었고 동생도 방에서 게임할래 라며 TV를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니까 남은 휴가는 이제 이틀. 집으로 보낸 테이프를 전부 더빙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참에 최대한 많이 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동생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파친코를 하러 나간 터였다. 나는 24시간 달라붙을 각오로 더빙 작업을 시작했다. 비디오 하나 더빙이 끝날 때마다 테이프를 바꿔넣는 지루한 작업을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다. 저녁 6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조금 이른 저녁밥을 거실에서 먹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 동생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2층에서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생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저거 뭔데? TV에서 이상한 거 나오잖아. 놀라서 나는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동생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저녁밥 먹으러 가면서 불은 끄고 내려왔기에 동생 방은 깜깜했다. 그 와중에 더빙 작업 중이던 TV 화면만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온 영상을 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군데군데 노이즈가 낀 조악한 화면 속 눈을 치켜뜨고서 입을 쫙 벌린 채로 목을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가득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녹화에 실패했던 나를 떠올렸다. 다음 날부터는 녹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에 잊고 있었지만 지금 넣은 비디오 테이프가 바로 그때 그거였다. 동생과 할 말을 잃고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나는 정신을 차렸다. 뭔가 더빙이 잘못됐나 보네. 라고 말하고 비디오 데크 리모컨을 들고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영상이 멈추질 않는다. 비디오 데크 카운터에는 숫자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표시들이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DVD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채널 변경이나 전원 버튼 등 어떤 조작도 먹히질 않는다. 나는 콘센트에 꽂혀져 있던 코드를 멀티탭채로 뽑아버렸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다. TV 불빛으로만 비춰지던 방은 암흑으로 가득 차 나는 황급히 불을 켰다. 동생은 완전히 놀라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나도 심장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지만 우선 밥이나 먹자 라고 말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비디오를 데크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헤드에 테이프가 엉겨서 나오질 않았다. 억지로 뽑아내봤지만 쭈글쭈글해져서 감겨있는 테이프를 데크에서 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드라이버를 투입구에 집어넣어 어떻게든 감긴 테이프를 뽑아낸 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후 DVD를 확인했다. 더빙 작업은 도중에 중단됐지만 그 이전까지 녹화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DVD를 확인하고 나는 또 할 말을 잃었다. 챕터 선택 메뉴에 썸네일 미리 보기가 아까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열 몇 개는 되는 챕터의 미리 보기가 죄다 똑같이 여자 얼굴이었다. 곧바로 꺼내기 버튼을 눌렀다. 비디오와는 달리 멀쩡히 나온 그 DVD를 나는 양손으로 쪼개버렸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봉투에 넣은 후 작게 접어 테이프로 빙빙 돌려 감았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에게 이것 좀 버려주세요. 라고 전했다. 그 후 그렇게 광팬이었던 프로그램이 왠지 싫어져 녹화는커녕 보지도 않게 되어버렸다. 얼마 후 다시 이사를 했기에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종종 심야에 케이블 채널 같은 곳에서 다시 보기로 접하게 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에 몹시 취했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젊을 무렵 가고시마에서 어부를 했었다. 선주를 겸하는 베테랑 어부의 배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고기잡이에 나섰다고 한다. 그 주변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무인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개중에 옛날 해적들이 보물을 숨겼다는 전설이 있는 섬이 있었다. 지금 와서는 다들 코웃음 치고 넘어갈 이야기지만 반세기 전에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았다. 잡지 같은 데서도 흥미삼아 다루곤 해서 한때는 보물찾기 붐이 일어나 수많은 외지인으로 섬이 붐비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몇 년 지나는 사이 보물은 나오지도 않으니 점차 시들해져 대부분의 사람은 떠나갔다. 허나 단 한 명 돌아가지 않고 섬에 정착한 남자가 있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겐시라는 사람이었다. 몸집은 작지만 체격이 튼튼한 데다 얼굴은 무서워도 사람은 좋아. 지역 어부들과도 꽤나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할아버지네 선주였던 코우지 씨와도 사이가 좋아. 배로 그 섬 옆을 지나갈 때면 해변에 겐시가 세워둔 허술한 오두막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겐시가 그 섬에 정착하고 2년째가 되던 해 초봄이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땅거미가 내려올 무렵 우연히 그 섬 곁을 지나치게 되었다. 처음 이변을 알아차린 것은 코우지 씨였다. 오두막에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 잠자리에 들려면 이르다. 이쯤 되면 분명 불을 켰을 텐데 그저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일지도 모르지만 코우지 씨는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섬에 들러보겠다고 말했다. 섬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선 후 코우지 씨는 닻을 내리고 작은 배를 내렸다. 할아버지에게는 배를 지키라 말한 뒤 혼자 그 배에 타고 섬으로 향했다고 한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배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귀에 무언가 큰 소리를 지른 것 같은 게 들려왔다고 한다. 당황해서 섬 기슭을 바라보자 해변에는 회중전등 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불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일 수도 없으니 그저 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작은 배가 돌아왔다. 안에는 코우지 씨와 겐 씨가 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땀에 흠뻑 젖은 데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특히 코우지 씨는 엄청나게 떨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할아버지에게 무조건 배부터 출발시키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 조업 사무소에 들어가 한숨 돌리자 그제야 코우지 씨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섬에 올라 오두막에 다가가자 무언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혹시 겐 씨가 부상이라도 입어 괴로워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코우지 씨는 문을 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왼쪽 구석에 있는 침대 쪽으로 회중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이상한 게 있었다고 한다. 침대 위에 번들번들하고 거무칙칙한 게 덮여 있고 그 밑에서 겐 씨가 발버둥치고 있었다. 코우지 씨는 무심코 소리를 지르며 회중전등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번들번들한 것이
침대 위에 있던 창문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말이다. 코우지 씨는 회중전등을 주워 침대로 달려갔다. 겐 씨는 눈을 감은 채 마치 가위라도 눌리는 것처럼 사지가 경직된 채 신음하고 있었다. 코우지 씨가 마구 흔들자 눈을 떴지만 멍한 듯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일으켜 배에 실어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겐 씨도 정신을 차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누워있다 가위에 눌렸는데 괴로워하던 중 코우지 씨가 깨웠다는 것이었다. 겐 씨는 그날 사무소에서 묵고서 다음날 섬으로 돌아갔다. 코우지 씨와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해 겐 씨도 고개를 끄덕였기에 다음날 뒷정리를 위해 섬에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데리러 갔더니 겐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절했다. 전날에는 그저 피곤했을 뿐이라 우기며 코우지 씨가 본 것마저 착각이라고 말하며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말하는 사이 겐 씨가 점점 격앙해 말투도 거칠어지고 안색마저 변했기에 결국 코우지 씨도 단념하고 배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에도 겐 씨는 반년가량 섬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부들이 총출동해 섬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코우지 씨는 그 후에도 한동안 섬 주변을 지날 때마다 겐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섬을 열심히 바라봤다. 하지만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섬 기슭의 오두막이 보기 싫어 결국 항로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만약 겐 씨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코우지 씨와는 그 후에도 종종 섬에서 본 것에 관해 이야기했었다고 한다. 몇 번째인가 이야기했을 무렵 전등으로 비춘 순간 그것의 앞부분이 순간 5개로 나뉜 다리 같은 걸로 보였었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